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어제 여야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네, 각종 의혹을 두고 난타전도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선거가 12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먼저 현재 판세 좀 한번 분석해 주세요. 판세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예. 여론조사 단일화되고 나서 선거 기간 시작되고 나서 첫 여론조사가 차이가 많이 났다고 아까도 좀 화면에 나왔잖아요. 네. 거의 뭐 20%포인트 차 나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가.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는 뭐 이미 많이 차이가 나고 있었고 말이죠. 현재 상태는 그런데 선거라는 게 지금 이제 인물, 뭐 정책, 정당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역시 구도와 바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선거는 지금 이른바 뭐 정권 심판론 이러한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인물 경쟁력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나. 근데 아무튼 지금 LH 투기 의혹 사건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 사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심의 이반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정당 국민의힘이 뭐 대단한 정책 대안을 내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위치보다도 지난 총선이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 못해서 졌듯이 참패했듯이 이번 선거는 반대로 민주당에게 많이 민심이 이반됐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선거에 어떤 그 지배적인 변수를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역전을 하느냐,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좀 결집할 수가 있죠. 워낙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예. 반대로 보수층 유권자들은 조금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차이가 나니까 초반에. 그런 점이 이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분위기 어떻게 예. 판단하세요? 이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그 국민의 어떤 정권 비판을 하는 국민 또 정권에 좀 경종을 울려주길 바라는 그 국민의 여망을 좀 담은 측면이 있어서 여론조사는 꽤 잘 나오는 상황이지만 저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지만 이런 여론조사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절실함을 가지고 왜 이 정부가 실패를 했는지 정말 차분하게 냉철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면서 서울과 부산 시민의 마음을 사는 이런 호소와 읍소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국민이 비판적으로 돌아섰느냐 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한 국정 실정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이 있었다. 그게 저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왜 보궐선거가 치러지느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지만 이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세금이 830여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뿐 아니고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LH 땅 투기 의혹, 여당 의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투기 의혹을 한 10여 명이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그동안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좀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정권에게 경종을 꼭 울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 다만 여론조사가 좀 격차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정권을 심판하자는 그런 국민과 시민들이 마음이 이안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투표장에 꼭 나가셔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LH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또 관심거리였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그리고 부인의 내곡동 땅 의혹과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박원순 시장 시즌 투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그럼 앞으로 10여일 남은 선거전에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 이어질까요, 계속? 선거가 지금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너무 네. 네거티브로 흐르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내곡동,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관련 그리고
또 박형준 후보 부산의 그 LCT 분양 사건 뭐 이런 건데 이 선거에서 좀 이 열세인 쪽이 네거티브를 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네거티브도 뭐 선거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든 어떻게 되든 득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략의 효용성 면에서 보더라도 예. 꼭 그렇게 효율적이냐라는 건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라는 게 이제 어느 한쪽이 제기를 하잖아요. 내곡동 이제 그 셀프 보상이었다. 오세훈 후보가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도 민주당이나 오세훈 후보 측에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반박을 내놓잖아요. 그 여기에 대한 또 재반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공방이 되는 거거든요. 선거 공방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한 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그러나 서로 공방을 주고받다가 어느 한쪽의 이 반박이나 재반박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거짓말이다. 그건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선거 기간 이제 벌써 12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동안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입증해내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언론이 양쪽을 다 똑같이 보도할 거고 네. 예. 양쪽의 선거본부들이 계속 치열하게 그 얘기를 하면 유권자들은 헷갈리거든요. 네. 이쪽 정당들은 말 들으면 이쪽 정당 말이 맞는 거고 상대방 정당 후보의 말은 또 그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선거의 어떤 그 실리면 그 승패에 있어서 그 효용의 측면에서도 네거티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자신 있게 상대방의 그 반박이 거짓이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럼 진상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계속 네거티브로 공부하는 거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열세 있는 쪽이 불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뭐 현실의 측면이고 당위의 측면에서도 네.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뽑는 거잖아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예. 거의 완전히 양쪽 정당들이 이제 목숨을 건 거의 건건일척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당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네거티브 공방은요. 어쨌든 실리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떠나서라도 당위 규범적으로 볼 때 네거티브는 양쪽 정당이 좀 자제해라. 어떻게 서울시를 끌고 나갈 것이며 부산의 현재 문제가 뭐냐를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우열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완전히 양쪽이 네거티브로 그럼 이거 국민들의 투표는 떨어질 거예요. 투표율이 좀 떨어지면 뭐 지금 민주당이 이제 여권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서울시 의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좀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조직표가 가동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그런 네거티브 공방으로 간다라는 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열세에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과도하게 하는 건 저는 그런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선거 승패도 그렇게 민주당 의회 측면에서 봐도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이 너무 네거티브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네거티브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정말 정책 대안이 실종된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가 내세운 정책이 아마 우리 서울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다면 수직 정원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21분 만에 거의 모든 걸 해결하는 21개 다핵 도시. 지금 박영선 후보 그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공약이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많은 지적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걸 꺼내지 않는지는 몰라도 오로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흠집내기에 너무 주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 위로금 주겠다. 얼마나 급하면 1조 원이 들어가는 이거를 이렇게 진지한 검토도 없이 꺼내는 국민과 서울 시민은 굉장히 저는 우습게 하는 거다. 돈 10만 원 주면 표 줄 거냐. 이런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부산에서도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공격. 그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정말 정부 여당이 반성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는 행동은 정말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아니 박원순 전 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했죠. 2차 가해했다는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데 박영선 후보 진영에서도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을 캠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록 했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비판이 이제 나오니까 예. 그분들 물러나게 했지만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반성에서 시작되지 않은 거다. 게다가 민주당이 원래 그런 문제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당규상 후보를 내지 않도록 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때 만든 겁니다. 그거를 고쳐가지고 지금 후보를 냈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이건 당원들이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했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는 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길게 쓰셨으니까 한 말씀 더 그러니까 해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요 박영선 후보의 남편의 그 도쿄 아파트 건 네. 이런 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 전혀 뭐 또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대해서 박 후보의 그 도쿄 아파트 이런 거 그거 자꾸만 또 무슨 친일 이 프레임이 자꾸만 하려 하는 이런 건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흘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지지율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지지율은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또 변수가 또 있어요. 또 특히 이제 반에 가서 양쪽 이제 선거전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양쪽 다 예. 양대 거대 정당이 그러니까 이 양대 거대 정당의 선거를 돕는 참모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치명적인 막말 같은 거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선거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과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면 그런 이제 약간 과도하게 지나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제하고 양쪽이 이제 선거 정책, 공약 이런 걸로 지금이라도 좀 해서 유권자들에게 너무 정치적인 쟁점 말고 정치적인 쟁점을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다음에 좀 정책에 좀 집중을 해라. 그런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요.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첫 유세지로 어디를 방문했는지 보니까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을 방문을 했고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각 후보의 행보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후보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층 이쪽이 굉장히 어렵고 불만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이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갔던 것 같고 오세훈 후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지금 바라는 것은 이 마스크를 언제 좀 벗을 수 있느냐. 코로나 문제는 언제 해결될 건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이 바로 그 국민의 어떤 안전이죠. 코로나 감염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방역 활동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뭐 이거를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포저티브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비전과 구상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정책 대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쫓기는 입장이고 초조해진 민주당이 계속 네거티브를 강화를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좀 대응을 하면서 저도 사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네. 뭐 박영선 후보 도쿄 그 남편이죠. 아파트의 문제 거기에 뭐 결정적인 무슨 뭐가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많이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집요하게 내곡동 문제를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게다가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을 할 때 그 내곡동의 처가 땅을 방문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록들이 공문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공문, 그 다음에 그 소위 인쇄물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질문한 거 그거 가지고 그랬는데 그 질문했던 분도 내가 그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공세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정책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두 분 모두 정책 경쟁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교수께서는 어제 두 후보의 행보 그런 시작점으로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잘 정확히 안 들렸어요. 예. 어제 두 후보가 방문한 각각의 그 곳들과 행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어제 점을 이제 보시는지. 박영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를 처음에 방문했어요. 네. 거기서 말하자면 출정식을 가진 거죠. 구로는 2008년도에 그 박영선 후보가 이제 의원을 시작했던 곳이고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그 말하자면 정치적인 텃밭이죠. 정치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네. 나름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의 어떤 그 안마당부터 다지는 거니까. 반면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좀 취약하다고 알려진 이 강북권 이제 그 여러 구들이 있잖아요. 도봉구, 은평구에 강북구, 예. 뭐 저기 여러 이제 구가 있어요. 이 강북 지역에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강북 쪽이 국민의힘에게 좀 열세일 수 있으니까 뭐 예. 그런 그걸 이제 염두로 해서 이렇게 V자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쭉 이제 그 중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좀 강한 지역을 일부러 파고드는 거죠. 아니, 기선을 좀 제압하려고 하는 거니까 양쪽에 예. 뭐 선거 전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뭐 양쪽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시청 쪽에서 오세훈 후보가 그 선거운동을 할 때 많은 공동 선대위원장도 유승민 전 의원도 있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있었고 근데 그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지금 대표가 같이 유세차에 올라왔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빨리 내려왔거든요. 네.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게 아직은 화학적으로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을 풀지 못했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상황이에요? 어제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오세훈 후보하고 같이 그랬군요. 돌았습니다. 오세훈 후보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생계를 위해서.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어머니가 일하시던 곳 그 자리도 찾았고, 그래서 그 남대문 시장에서 유승민 의원이 같이 활동을 했고요. 예. 대한문 앞, 그러니까 덕수궁 앞이고 시청 바로 부근이죠. 예. 거기서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함께 큰 유세를 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러나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세훈 후보가 말씀 도중에 와서 아래에서 연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에 안철수 후보가 와서 김종인 위원장 말씀이 끝나고 두 분이 올라가서 안철수 후보와 악수를 쭉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 손을 잡고 그 연단 위에서 소위 청중들에게 그 손을 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 제 생각은 그렇게 이제 아마 그 급한 상황이니까 특별한 생각 없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좀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서 모시고 나와서 세 분이 같이. 손을 들고 인사했다면 그런 이상한 관측은 안 나왔을 텐데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뭐 일정이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하고 이제 같이 인사하고 나서 바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마이크를 안철수 이제 전 후보죠 대표에게 주니까 말씀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 다음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네. 떠나셨는데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대하던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신 분들은 네네. 뭐 아직도 조금 앙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저희들도 조금 어제 세 분이 같이 사진을 찍는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많이 초조하게 다들 기다렸단 말이죠. 예. 정권 좀 심판을 원하는 분들은 그런데 어찌됐든 안철수 전 후보가 이 물꼬를 터주고 그래서 단일화가 이렇게 되고 또 굉장히 흔쾌히 승복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나오셔서 반드시 이번 선거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본인도 힘을 보태겠다. 예. 어제 유세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화학적 결합이 된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그 단일화 이유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TV에 출연해서 인터뷰할 때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앞으로의 정권 교체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했거든요. 두 사람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예. 김정인 위원장의 말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만 흥행에 네. 도움이 되게 해서 감사하다. 이건 네. 듣기에 따라 조금 흔쾌하게 하는 태도하고는 좀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뭐 네.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뭐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일단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주려고 믿는다. 라는 말은 영 그 듣기가 제 3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 후보가 듣기에는 썩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같은 얘기고 지금 이상일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뭐 꼭 그렇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는데 일단은 조금 다른 일정이 중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후보가 있는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후보가 있는 곳이 가장 그 선거 현장인 것인데 예. 거기서 떠났다는 게 그러한 그 오해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게 하기 충분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단일화가 우선 중요합니다만 네. 선거 공학적으로 양쪽 유권자의 화학적 연대예요. 유권자 연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땐 좀 국민의힘에 대한 여전히 그 반감을 가진 유권자가 있을 거예요. 국민의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흔쾌히 이제 단일화에 승복하고 도와주니까 상당 수준으로 이제 전 유권자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만 예. 저런 모습이 자주 연출되면은 김정인 위원장이 속내가 무엇이 됐든 간에 외부 외관상 뭔가 안 후보를 좀 이렇게 폄하한 듯한 그러한 발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저는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같지는 않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김정인 위원장의 여러 발언이 결과론적으로 전략적 발언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예.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정인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안 후보 측에서도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뭐 선거를 떠나서 그건 인간적 태도라는 면에서 볼 때 썩 보기 좋아 보진 않았다라는 게 제 3자적 관점입니다. 제가 그 김정일 위원장 그 JTBC 인터뷰에서 나온 그 말씀,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김정인 위원장의 가정 자체가 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과정에서 강조했던 건 국민의힘과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합당이 어려운데 그 선거 후에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합당은 내가 해봐서 안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리고 지분 예. 요구하지 않겠다. 만약에 합당이 돼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고 또 거기에 저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이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중도 우파의 통합 야당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 안에서 대선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대선 후보 경쟁을 합니다. 그건 국민의 힘이 커진 당에서 그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김정인 위원장은 정권 교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건 국민의힘 따로, 국민의당 따로 이거를 가정을 하셨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 가정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걱정은 좀 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딴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것과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 예. 건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김정인 위원장이 안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는 아닙니다만 네. 일단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그런 개인적인 느낌 이런 건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같이 갈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네. 제3지대보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면 제3지대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입당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좀 강경 보수적인 색채는 거의 희석돼 있는 후보거든요. 중도 지향 때문에 이번에 나경원 후보도 이긴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이 갈 수가 있는 건데 저렇게 자꾸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를 꿈꾸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내부에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균열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안 후보는 지금 대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그렇다면 예. 그걸 미리 견제하는 것 같거든요. 김정인 위원장. 아마 김정인 위원장이 나름의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계산된 발언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예. 조금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제 두 분도 여론조사 이야기를 잠깐씩 해주셨었는데 어제 나온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이진보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아마 그런 기대를 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또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예.
그런데 샤이 진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샤이 진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투표를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투표율도 중요하고 샤이 진보가 만약에 투표장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 쪽 투표율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여론조사로 볼 때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나눴을 때 응집률에서는 지금 우파가 더 강해요. 제가 보기에 한 80% 정도 안팎인 것 같아요. 근데 좌파의 응집률은 그보다 5, 6%포인트 정도 떨어져요. 여론조사로만 본다면. 그러면 샤이 진보가 그 응집력 차이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선거를 이렇게 좌우하는 거는 중도 진영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도 스윙 보터라고 하듯이 이번에 근데 중도 진영의 여론 흐름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2배에서 3배가량 지금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가 늦었지만 그래도 단일화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좀 성숙된 모습. 저는 사실은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의 김정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들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이런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안철수 대표가 정말 이번에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중도에서 그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심스럽게 제가 이미 여론조사는 과신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거 승리를 이끌자. 이래서 조심스럽게 승리를 관측은 하지만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55대 지금 36.5 리얼미터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12일 남은 상태에서요.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일단 뭐 흐름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그 깜깜이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거 일주일인가요? 공표 금지 기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공표되는 기간이. 그 전에 어느 정도 따라잡는 결과가 좀 나와야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그 다음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뭐 아까 화면도 나옵니다만 2016년도에도 정세균 후보가 이겼어요. 여론에서 졌습니다만 한명수 후보도 2010년도에 결국은 큰 차로 질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흐름 같은 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어쨌든 민주당 정권이 지금 상당히 민심을 잃었어요.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